엄마,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치킨집만 열면 1년 안에 다 갚을게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 옆에서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안 돼, 이 돈은 엄마 아빠 목숨값이야. 그 순간 아들의 서운한 눈빛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서초동 고급 아파트에 사는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우리 집값이 또 올랐대. 나 대박 났어.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민연금과 낡은 평택 아파트만 믿고 사는 63세 김영애. 과연 제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부러워만 하던 제 선택은 옳았을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은빛톡톡 채널에서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애, 올해 63입니다. 남편 박영수는 32년간 중견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과장으로 일했고 저는 같은 기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30년을 보냈고 저는 아이들 밥 짓는 일로 30년을 채웠습니다. 맞벌이로 모은 돈으로 경기도 평택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딸아이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니 통장에 현금이 좀 남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에겐 30년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을 때마다 이 돈으로 나중에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자 하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60에 정년 퇴직하던 날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오붓하게 삼겹살에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아보자고요. 국민연금도 나오고 저축해둔 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순이야, 아무것도 없는 나 만나서 그동안 고생 많았어.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키우고 진짜 고생했어.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나온 세월들이 스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고생했잖아요. 힘들 때마다 그래도 당신이 항상 지혜롭게 선택해줘서 잘 견뎌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베란다에 앉아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신혼 때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첫 아이 낳고 힘들게 아파트 장만하고 애들 대학 보내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고등학교 동창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한 걸 보니 또 자랑할 만한 게 생겼나 봐요. 순이야, 우리 이번에 서초동으로 이사 갔어. 집이 엄청 올랐대. 엘리베이터에 미러룸도 있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한 번도 밖에 안 나가도 돼. 너희는 어떻게 지내? 경숙이는 서울 목동에 살다가 재개발로 서초동 고급 아파트를 장만했다며 자랑했습니다. 관리비가 좀 나가긴 하는데 뭐 그 정도야. 우리 남편 퇴직금도 많이 받았거든. 순이야, 너희도 평택 말고 서울로 올라올 생각 없어? 여기 공기도 좋고 병원도 가깝고 진짜 살기 좋아. 전화를 끊고 나니 괜히 우리 평택 아파트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좀 더 큰 집으로 옮길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둘이 사는데 이 집이면 충분해. 관리비도 12만 원밖에 안 나오고 병원도 가깝고 당신 좋아하는 재래시장도 가깝잖아.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안 돼. 경숙이네는 관리비만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나간다며? 내가 보기엔 둘이서 그 큰 집에서는 너무 부담일 나이가 됐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경숙이는 좋은 집에 살지만 관리비, 재산세, 각종 세금 때문에 늘 불평했으니까요.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쓸 돈은 없네라는 게 경숙이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우리 남편 퇴직금 받았는데 세금 떼고 나니 생각보다 별로 안 남더라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은퇴 후 석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침 6시에 일어나 평택호 둘레길을 걸었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가끔 손주 보러 딸네 집에도 놀러 갔습니다. 평생토록 힘들게 일만 하던 신랑이 조금은
소박한 여유 시간을 보내는 게 짠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 부부는 쉬면서 통장에 있는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남편 것 100만 원, 제 것 90만 원 합쳐서 190만 원이면 넉넉했거든요. 관리비 12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내고도 생활비로 160만 원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사는데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저녁마다 베란다에 앉아 평택 시내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받았어. 집도 있고 건강하고 연금도 나오고 애들도 다 잘 크고. 남편의 그 말이 매일 밤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떡볶이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놀이터에 데려가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그게 저희 부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주들이 안기며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건 남편이 퇴직하고 꼭 6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025년 6월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평택호 둘레길 산책을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요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엌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남편의 얼굴 한쪽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저는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얼굴이 돌아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청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순간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 집 주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 침착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119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어제 온 우편물이 생각이 났어요. 우편물에 써 있는 주소를 봤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그 7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버텨요. 남편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쪽 입꼬리만 축 처져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평택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급한 처방을 한 후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소 석 달은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석 달. 그 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이틀, 일반 병실에 2주일, 그리고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저도 깨어난 남편의 모습이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다 나을 거예요.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요. 저는 남편을 안심시켰어요. 깨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에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병원비만 한 달에 278만 원가량 나갔습니다. 중환자실비, 검사비, 약값,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실비보험 들어놨잖아. 저는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온 답변은 충격이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뇌졸중은 가입 전 고혈압 병력과 관련이 있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약관에 따라 일부만 보상 가능합니다. 실제로 돌아온 보험금은 8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196만 원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약값, 영양제, 기저귀. 국민연금 190만 원만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모셔뒀던 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910만 원, 둘째 달 950만 원, 셋째 달 1120만 원. 석 달 만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33만 원씩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년이면 통장이 텅 빕니다. 병실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모아둔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네. 차라리 내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누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괜찮아요. 우리 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얼마 안 가서 통장이 텅 빕니다. 그 뒤엔 뭘로 살아야 하나? 딸한테 손 벌려야 하나? 경숙이처럼 고급 아파트에 살았으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살면서 힘든 시기엔 항상 남편이 옆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줬는데 그런 남편이 아프니 저 혼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돈, 매달 나가는 돈. 계산할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형광등 불빛 아래서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눈물이 숫자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석 달 만에 이렇게 사라진다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노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애들 키우고 그러면 노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 하나에 30년 인생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힘들었지만 평생의 동반자가 잘 못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경험이었어요. 그때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좋은 일 있어. 우리 아들이 투자 잘해서 돈 좀 벌었대. 비트코인이라는 거 하는데 한 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벌었대. 요즘 젊은 애들은 머리가 좋더라. 너도 여유돈 있으면 아들한테 맡겨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친구는 돈이 불어나고 있고 저는 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남편이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 넉 달째인 2025년 10월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녀석이 웬일로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요? 아들이 병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재활치료 후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이제 손도 조금씩 움직이시고 말씀도 조금씩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석 달만 더 재활치료 받으시면 일상생활 가능하실 거래.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그 표정, 그 말투.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30년 키운 자식이니까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회사 선배가 치킨 프랜차이즈 하는데 저한테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요즘 치킨집 장사 잘 되잖아요. 배달도 많이 시키고 선배 가게는 하루 매출이 200만 원 넘게 나온대요. 엄마 딱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프랜차이즈비랑 인테리어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1년만 투자하면 가게 안정되고 그럼 아빠 병원비도 걱정 없잖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치킨집이 잘 되면 아들도 돈 벌고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를 아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확신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조급함. 제가 30년 키운 자식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없어. 아빠 병원비로 석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나갔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목숨값이야. 이 돈마저 없으면 엄마 아빠는 나중에 딸 내 집 월세방 신세가 될 거야. 엄마, 그러니까 제가 불려드리겠다는 거잖아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치킨집은 안전하잖아요. 프랜차이즈니까 망할 일도 없고요. 선배가 이미 2개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잘 돼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나중에 돈 갚는다는 말 안 믿어. 장사라는 건 아무도 몰라. 내 선배가 잘 된다고 내가 잘 된다는 보장 없어. 만약 내가 그 돈 못 갚으면 엄마 아빠는 1년 뒤에 딸 내 집 월세방 신세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거야. 며느리가 시부모 돈 못 갚은 남편을 어떻게 보겠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짜 저 못 믿으세요?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요. 선배도 저 믿고 제안한 건데 친엄마가 못 믿으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도와주던데 왜 우리 엄마만 이러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길 바래. 너도 자식 키우며 사느라 힘들겠지만 이런 힘든 순간들에도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해결했으면 해. 지금 엄마가 이 돈 빌려주면 너는 평생 부모 돈으로 사업하는 버릇이 생겨. 그게 진짜 너를 망치는 거야.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너는 평생 엄마한테 미안해하며 살아야 돼. 그게 내 인생을 짓누를 거야. 아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에이, 알았어요. 저도 쉽게 결정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저를 안 믿으시면 다른 데서 알아볼게요.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 집도 빼서 도와주던데. 알았어요.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착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니 자식 굶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오죽 간절했으면 아버지가 아픈데도 저를 찾아왔을까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잠에서 깨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 들었어. 당신 잘했어. 우리 민수 혼자 힘으로 크게 해야 해. 부모 돈으로 시작하면 절대 안 돼. 당신 깨어 있었어요? 응. 재활치료 받느라 힘들어서 자는 척했어. 민수 목소리 들리길래 들었어. 내가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렇게 누워있기까지 한 상황에 화라도 내면 당신이나 민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았어. 당신 정말 잘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애들 걱정은 안 하게 할 테니. 당신은 얼른 재활치료에나 힘쓰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엄마인가? 다른 엄마들은 다 도와주는데 나만 이러는 건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돈을 빌려주고 나면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된다는 걸. 일주일 뒤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대박이야. 우리 아들이 또 돈 벌었대. 내가 지난번에 5천만 원 보태줬는데 정말 잘했어. 벌써 수익이 나기 시작했대.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대. 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민수한테 좀 보태줘.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수가 축하해. 근데 나는 안 할래. 우리 형편의 투자는 사치야. 게다가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턱대고 투자한다고 넣기만 하다가 잘 못되면 어쩌려고. 지금 남편 병원비만 감당하기도 벅차. 경숙이가 웃었습니다. 에이 순이야. 그렇게 겁먹고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 우리 아들 말로는 내년엔 더 크게 오른대.
지금이 기회야.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선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이 돈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저는 2025년 11월 평택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복지 상담사님이 제 상황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은 본인 명의시죠? 네, 평택에 아파트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 신청해 보셨어요? 주택연금. 예전엔 자식들한테 집 못 물려준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게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는데. 상담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주택연금은 집을 팔거나 넘기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 집에서 사시면서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집값에서 받으신 연금 총액을 빼고 남는 부분은 자녀분들한테 갑니다.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하고요. 어르신 집 시세로 계산하면 매달 8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매달 85만 원. 국민연금 190만 원과 합치면 275만 원. 병원비 200만 원을 감당하고도 75만 원이 남습니다. 정말요?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어르신. 그게 주택연금이에요. 집은 그대로 어르신 것이고 국가가 매달 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값에서 받으신 연금 총액을 빼고 남는 부분은 자녀분들한테 가고요.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합니다. 어르신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세요. 오히려 지금처럼 병원비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사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좋은 선택하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주택연금만큼 안전한 노후 준비가 없어요. 국가가 보장하는 거니까 절대 안전하고요. 2주 뒤 승인이 났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첫 주택연금 85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주니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 이제 딸한테 손 안 벌려도 되겠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알아보고 신청하고 다 했잖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었는데. 당신 정말 현명한 아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사는 거지. 이번 기회에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느꼈어요. 그동안은 우리 식구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당신이 혼자 다 알아서 했었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걱정 마요. 연금 합쳐서 275만 원이에요. 병원비 내고도 넉넉해요. 하지만 딸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주택연금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국가한테 넘긴다고요? 그럼 엄마 아빠 이제 집도 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물 같지만 오빠랑 저도 있는데 상의도 없이 그렇게 처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주택연금은 집을 옮겨 다니는 게 아니야. 국가에 집을 맡기고 연금을 미리 받아서 쓰는 거야. 엄마는 살아있는 동안 너희한테 짐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해. 나중에 유산 물려주려다가 지금 너희한테 손 벌리는 건 싫어. 그리고 집값에서 연금 받은 거 빼고 남으면 그건 다 너희 거야. 어차피 엄마 아빠 30년 더 산다고 해도 연금 받은 거 다 빼면 집값이 남을 거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겠어요. 근데 엄마 요즘 제 친구가 은행이자 비싸서 엄마한테 돈 빌렸대요. 땅 보러 다니는 은숙이 있잖아요. 경숙이 이모 아들도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며 자랑하던데요. 지난번에 동네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50% 수익 났다고 신나서 거기 온 손님들한테 골든벨 쏘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오빠한테 왜 안 빌려줬어요? 오빠도 그 돈 있으면 치킨집 잘할 수 있었는데. 저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은아,
공부 안 하고 남의 말만 듣고 하는 투자는 도박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엄마는 확실한 것만 믿어.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거야. 매달 확실하게 85만 원이 나와. 장사는 아무도 보장 못해. 치킨집도 망하는 집 많아. 딸이 가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경숙이 아들은 돈을 벌고 있고 제가 돈을 안 빌려줘서. 우리 민수는 기회를 놓쳤을까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 뒤인 2026년 1월 저희 부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90만 원과 주택연금 85만 원을 합쳐서 매달 275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병원비 200만 원을 내고도 75만 원이 남았습니다. 관리비 12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을 내고 나면 45만 원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빠듯했지만 통장의 비상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43. 남편이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살았어. 주택연금 받지 않았으면 벌써 통장이 바닥났을 거야. 275만 원이면 병원비 내고도 생활할 수 있잖아.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조금 빠듯하긴 해도 비상금 안 건드리고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때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들떠있던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남편 재활치료 잘 받고 있어. 주택연금 받기 시작해서 다행이야. 너는 어때? 순이야, 부럽다. 나는 우리 집이 공시지가가 20억이 넘어서 재산세도 많이 나가고 남편이 차 욕심도 있어서 자동차세도 많이 나가. 집값은 올랐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하나도 없어. 우리 남편 연금 150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재산세 적금 넣고 나면 생활비가 별로 안 남아. 서초동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경숙이에게 부럽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다니요. 저는 경숙이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비싼 아파트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제 평택 아파트가 저를 국가복지의 품 안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경숙아, 너도 주택연금 알아봐. 그럼 매달 연금 나와서 훨씬 편할 거야. 순이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 집 물려줘야 해. 주택연금 받으면 집 못 물려주잖아. 아니야, 집값에서 연금 받은 거 빼고 남으면 다 물려줘. 경숙아, 살아서 아들한테 짐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2026년 1월 중순에 경숙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큰일 났어. 너 지금 시간 있니?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서초동 레미안 아파트 1층 카페에서였습니다. 경숙이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고 옷도 평소 입던 명품이 아니라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순이야.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코인으로 1억이나 날렸어. 내가 빌려준 돈. 저는 경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이야기해봐. 경숙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을 때 우리 아들이 그랬어. 엄마, 지금이 기회야.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1억 만들 수 있대. 전문가들이 다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 믿고 집 담보대출 1억이나 받아서 줬어. 그런데 저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토막이 났어. 11월에 비트코인이 제일 높을 때 샀는데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반값이야. 처가에서도 빌려서 2억 원어치 산 게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 아들이 처음에 넣었던 돈까지 합치면 손실이 엄청나. 경숙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보대출 이자야. 매달 23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남편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 관리비, 재산세,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생활비가 30만 원밖에 안 남아. 두 사람이 어떻게 30만 원으로 살아? 현금은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있긴 한데.
비상금으로 2천만 원 아껴뒀던 건데 이번에 아들 손실 메우려고 1천만 원 더 줬어. 아들이 울면서 그러는데 어떡해. 엄마 1천만 원만 더 있으면 다른 투자로 손실 만회할 수 있대. 나는 지금 팔 수도 없어. 팔면 진짜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 아들 말로는 곧 다시 오른대. 저는 경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숙아, 지금이라도 정리해. 더 잃기 전에. 아들한테 지금 당장 팔라고 해. 아니야, 순이야. 우리 아들 말로는 3월엔 다시 오른대. 전문가들이 그런데. 나는 아들 믿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숙이는 아직도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 민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저도 지금 경숙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버스 창밖으로 평택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초동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친구가 우는 모습은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 아들에게 빌려주지 않아서 몇 달째 끙끙 마음고생했던 제 자신의 걱정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경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안을 구한 거야. 당신이 민수한테 돈 안 빌려준 게 신의 한 수였어. 경숙이 보니까 어때? 우리가 훨씬 낫지? 그러게요. 10억짜리 집에 살아도 매달 쪼들리는 것보다 우리처럼 평택에 살면서 연금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날 밤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그때 엄마 말 안 듣고 다른 데서 돈 빌려서 치킨집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 선배 치킨집이 6개월 만에 망했대요. 프랜차이즈비 3천만 원, 인테리어비 2천만 원 다 날렸다고. 배달앱 수수료도 엄청 비싸고 경쟁도 너무 심하대요. 엄마, 그때 안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미워서 안 빌려준 게 아니야. 너를 지키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부모 돈으로 시작하면 실패했을 때 너무 큰 짐이 돼. 내 힘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알아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부모님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그게 진짜 효도라는 거. 2026년 1월 말 남편의 재활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퇴원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시면 일상생활 가능하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산책 같은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개월 만에 우리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네. 10억짜리 아파트보다 우리 집이 더 좋아. 여기가 우리가 30년 살던 집이잖아. 저도 남편 옆에 섰습니다. 당신 이제 걱정 마요. 우리 매달 연금 305만 원 나오잖아요. 병원비 안 나가면 생활비 넉넉해요. 두 사람 먹고 살기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했고 남편도 매일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7개월이 지나고 나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일자리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 환경정비,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지도. 하루 3시간 주 3회 월급 48만 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당신도 재활 운동 삼아서 몸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몸도 움직여야 건강해지지.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잡생각만 들어. 병원비 때문에 당신 고생시킨 것도 미안하고 나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부부는 주 3회 공원 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년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어울려 일하니 외롭지도 않았고 땀 흘리고 나면 몸도 개운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게 뿌듯했습니다. 연금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첫 월급 48만 원이 나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게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사는 거예요. 기분 좋죠? 63세에 다시 월급 받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남편이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100세까지 거뜬하겠어. 국민연금, 주택연금에 일자리 수입 48만 원이면 우리 부부 쓰고도 남아. 이제 진짜 걱정 없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과 건강한 몸,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며칠 뒤 경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아침마다 공원에서 일한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 그게 뭐 하는 거야? 청소부야. 응, 시니어 일자리. 하루 3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48만 원 받아. 낙엽도 쓸고 쓰레기도 줍고 화단도 정리하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순이야.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니? 63세에 공원 청소를 하다니. 나는 차마 그런 일은 못하겠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우리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수가, 나는 자존심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 집에만 있으면 몸만 망가져.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야. 그리고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내 손으로 돈 버는 게 훨씬 자랑스러워. 경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2일 경숙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파트 팔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좋은 서초동 집을 왜? 20억 넘는 집인데? 담보대출 이자를 못 갚겠어. 비트코인은 계속 떨어지고 아들은 또 돈 달라고 하고. 이제 이 집 지키느라 매달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작은 집으로 옮겨서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남편도 동의했어. 저는 경숙이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수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집 팔고 평택 같은 데로 와. 그리고 주택연금 받아. 너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처럼 편하게 살 수 있어. 순이야, 나 서초동 떠나기 싫었는데 이제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겠어. 집값이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 정작 손에 쥐는 돈이 없으니까 매일 불안하고 관리비는 많이 나가고 재산세도 무섭고. 집값만 높으면 뭐해. 살기는 우리가 더 힘든데.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20억짜리 집보다 우리 평택 집이 더 나은 거 맞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진짜 부자야. 매달 323만 원 들어오잖아. 통장에 비상금 있고 집도 있고 게다가 건강도 있고 일자리도 있어. 최고야. 이게 진짜 부자지. 경숙이는 20억짜리 집 있어도 불행하잖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집값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라는 걸. 경숙이는 20억 아파트를 가졌지만 매달 손에 쥐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저는 평범한 평택 아파트를 가졌지만 매달 손에 쥐는 연금으로 평온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수입은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190만 원, 주택연금 85만 원, 시니어 일자리 48만 원. 합쳐서 323만 원입니다. 관리비 12만 원, 전기세 가스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을 내고 나면 293만 원이 남습니다. 식비로 월 150만 원 쓰고 여유돈으로 143만 원이 남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만약 제가 아들 민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지금 저도 경숙이처럼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치킨집이 망하고 돈은 날아가고 아들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우리 부부는 노후 자금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고 그 거절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했습니다. 민수는 스스로 돈을 모아서 신중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고 저희 부부는 노후 자금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큰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주택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시니어 일자리. 이 네 가지만 잘 조합하면 많은 현금이 없어도 20억짜리 아파트보다 더 풍요로운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고 나중에 집값에서 받은 연금을 빼고 남으면 자식들한테 갑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 3억 5천짜리 집도 매달 85만 원씩 나옵니다. 공원에서 일하면서 다른 노인분들께 들어보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희 부부처럼 주택연금 받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여러분, 꼭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상담사님이 알려주셔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돈도 벌지만 건강도 지킵니다. 하루 3시간 공원 청소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건강 지키는 운동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만 망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에게 절대로 노후 자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투자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자식이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해도 마지막 방어선만큼은 절대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의 처분만 기다리는 순간 그 아름답던 가족 관계도 비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공원으로 출근합니다. 낙엽을 쓸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353만 원을 보며 행복해합니다. 20억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경숙이보다 평택 아파트에 사는 제가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 걱정 없이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국가가 주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그리고 건강할 때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제가 7개월간의 위기를 겪으며 배운 노후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